자, 이어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연공서열부터 하면 되는데, 자, 관료제는 연공서열을 중시한다 할 때 연공이 뭐냐면 연공이 경력이야. 자, 뭐라고? 경력. 오케이. 근데 잘 들어봐봐. 산업사회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 경력을 중시하는 게 합리적이었어. 왜냐하면 이 경력에 따라서 숙련도가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산업사회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기 때문에 누가 보다 기계를 잘 다루냐가 중요했던 사회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숙련도를 중시한 나머지 숙련도를 중시하니까 경력을 중시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했어. 그리고 경력에 따라서 서열, 직급을 나누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했거든. 그래서 나름 연공서열이 산업사회에서 나름 합리적이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오케이? 지나치게 연공서열을 중시하고 연공서열적 보상을 주다 보니까 그냥 경력만 쌓이면 이제 직급이 올라가게 되고 월급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버티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지나친 연공서열 중시가 무사 안일주의와 같은 그런 나쁜 점을 초래했기 때문에 탈관료제가 나타나게 된 배경이 된 거죠. 연공서열, 경력과 직급. 오케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피라미드 형태라는 것은 아까 정리했죠? 오케이. 거기에 말해서 탈관료제는 관료제의 역기능을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했고 대표적인 공식 조직이고 효율성을 지향한다 했고요. 그 다음에 교재 보시면 상향식 수평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에는 숙련도 높은 사람이 조직을 매겨 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죠. 보다 개성 넘치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그렇죠. 개성 넘치는 아이디어고 멋진 아이디어 하나가 조직을 매겨 살기 때문에 개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 형태로 가려면 수직적 조직이 유리해. 나름의 의견을 마음껏 개진할 수 있는 수평적 조직이 유리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수평적 조직을 지향하게 되겠죠. 그렇죠? 수평적이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 방식도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이다. 그래서 자신의 의사를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조직 형태를 지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관료제가 이를 따박따박 나누었더라면 얘는 통합적 일처리가 가능하다 그랬죠?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중간관리체의 비중이 아까 떨어진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재량권 이렇게 주세요. 재량권이 높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재량권이 뭐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재량권이 뭐냐면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재량권이라. 다시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능력인 재량권을 어느 정도 부여를 해줘야 그 재량권 안에서 나름의 개성 넘치는 아이디어를 발현할 수 있고 창의적 아이디어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고요. 재량권이 부여된 얘기는 당연히 권한이 중앙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권한이 분산되어 있다 이런 뜻이겠죠. 됐나요? 재량권 꼭 기억하시고 따라서 조직의 지속성은 떨어질 수 있어요. 뭐냐면 팀제 생각하면 돼요. 가장 대표적인 탈관리제 조직인 팀제처럼 조직의 목표가 달성되면 신속하게 해체되는 팀제 기억하시고 지속성은 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안정성도 떨어질 수 있어요. 형식과 절차가 있긴 하지만 관리제보다는 덜 중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조직의 유연성은 높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재량권 범주 안에서 아주 조직이 유연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급제를 통한 보다 능동적 업무 처리를 추구한다. 그렇죠. 연공서열적 보상이 아니라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성과급제, 오케이? 보다 능동적 업무 처리, 열심히 일한 친구에게 보다 많은 월급을 줌으로써 비능률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탈관료제.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탈관료제가 팀제죠. 팀제는 주처라 신속 조직, 신속 해체. 그래서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신속하게 조직되고 또 신속하게 해체되는 게 뭐다? 탈관료제가 됐습니다. 팀제. 두 번째, 네트워크형 조직의 특징은 수평적이야. 그러니까 수직적 서열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망을 이루고 있는 거죠. 수평적 조직. 자, 세 번째, 아메바. 아메바 단스포 세모를 알죠? 팔 잘랐다가 뭐 붓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주 유연하게 수시로 조직의 그 형태를 변경, 분할, 증식하는 그것을 아메바형 조직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아메바형 조직의 가장 큰 특징은 탈관료제 중에 아메바의 가장 큰 특징은 조직의 유연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다가 보면 유연성이 높다. 조직의 변경, 분할, 증식이 자유롭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세 개, 팀제, 그 다음에 네트워크 조직, 아메바 이거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만 알아도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은 없지만 좀 더 꼼꼼히 146쪽에 보면서 관료제의 엮이는 좀만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 자, 146조. 중간에 아까 보면서 146쪽에 거기 중간에 보시면 역기능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찾았나요? 관례조의 역기능. 첫 번째, 목적 전치 현상이 있습니다. 목적 전치 현상은 다른 말로 목적 전도 현상이었는데, 지나치게 수단과 절차를 강조한 나머지 애초에 목적을 상실해버리다. 그러니까 조직의 목표를 상실해버리면서 지나친 형식주의와 절차주의로 인해서 조직의 목적을 상실하는 건데,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수술 동의서 이렇게 적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목적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건데, 수술 동의서라는 것은 절차죠. 오케이. 내가 이런 위험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수술에 동의했잖아요 라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수술 동의서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수술 동의서를 써주는 사람이 없자 수술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사람의 생명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죠. 병원의 목적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 수술 동의서라는 지나친 절차주의 때문에 목적을 상실하는 현상, 목적 전체 현상입니다. 두 번째, 인간 소외입니다. 인간 소외는 뭐냐면 거대한 관례적 조직의 특성상 개인은 조직의 뭐다? 부속품으로 전락하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는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에 기계 속의 인간, 이게 인간 소외. 그러니까 개인의 개성과 창의성, 개 같다. 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을 상실하고 조직의 부속품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오케이? 기억하시고. 자, 이게 가장 대표적인 뭐다? 관례적 역기능인데, 그 밑에 보면 비능률성의 무사안일주의라고 되어 있을 거야. 무사안일주의. 여기 아까 관례적 역기능 중에서 대표적으로 열심히 일하지 않고 자리만 차지하는 거죠. 일만 일어나지 않으면 경력이 쌓이고 직급이 올라가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를 복지부동이라고 그래요. 이 복자가 배복자야. 이 지자가 땅지자니까 배를 땅에 붙이고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공무원의 복지부동, 이런 비능률성도 생겼죠. 오케이? 물론 이제 유연성도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관례적인 문제점이 왼쪽 위에 날개 볼게요. 146조 왼쪽 위에 날개 보면 레드 테이프 현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좋잖아? 오케이. 레드가 빨간이고 테이프가 끈이야. 그러니까 이 빨간 끈, 이게 무슨 말인가면 영국 왕실에서 문서를 줄 때 보면 이렇게 말린 문서 있죠? 거기에 감았던 그 빨간 끈을 레드 테이프라고 해요. 바빠 죽겠는데 그 레드 테이프 찾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나친 형식주의, 절차주의를 레드 테이프 현상이라고 합니다. 지나친 문서주의, 형식주의, 절차주의. 따라서 레드 테이프 현상에다가 화살표 끌어내서 이렇게 목적 전치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나친 형식주의, 절차주의, 문서주의가 목적 전치를 유발할 수 있다. 됐나요? 이런 관계임은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거 보면 피터의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 피터의 원리는 뭐냐면 상층부의 무능화 도주거. 그러니까 관례적 특성상 연공서열을 지나치게 중세다 보면 위에 있는 사람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오래 버틴 자야. 오케이. 대성강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성강은 위에 계신 분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지만 일반 기업체 가끔 뭐 공기업 이런 데 보면 그러니까 버틴 사람이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되고, 이 친구가 진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버티는 능력만 있는 거죠. 상층부의 무능화, 피터의 원리. 세 번째, 파킨슨의 법칙은 뭐냐면 실제로 미국 해병대를 연구해 보니까 그 조직의 구성이 10명이 있으면 10명이 충분히 이 일을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구성으로 뽑아버리거든요. 왜요? 그래서 조직이 쓸데없이 비대화되는 걸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관료제 조직의 특성상 밑에 사람이 더 들어오면 자신의 지위가 올라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조직이 쓸데없이 비대화되는 비능률성 파킨슨. 자, 마지막 과두제. 과가 크다는 얘기고요. 두가 배가 돼요. 머리만 커지는 현상, 우리가 아까 봤죠? 상층부에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과두제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것도 관료제 역기능들이고요. 각각의 말들은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재수생의 임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47쪽에 탈관료제의 특징은 다 전반적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기시고요. 그래서 그 확인 문제를 잠깐 볼까요? 149쪽에 확인 문제를 잠깐 볼게요. 자, 149쪽 확인 문제 1번을 보면 그 가 조직 나오죠. 가 조직을 보면 임원만 100명이며
직위에 따라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출근 시간과 업무 절차가 회사가 정한 규칙이 정해져 있고 승진과 보수는 경력과 직급 즉 연공 서열에 따라 결정된다. 오케이. 그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주어져 있고 연공 서열적 보상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 1번에서 거기 A 조직 있죠. A 조직 가는 관료제가 되겠죠. 거기에 비해서 나를 볼까요? 자, B 회사는 나 조직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업무의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 팀을 구성하면 팀 동그라미 칼 관료제죠. 팀 내 구성원들의 관계는 수평적이고 세부적인 업무 절차 내용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그리고 승진과 보수는 능력과 업적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면 탈 관료제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럼 1번 무사 안일을 주려는 비능률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관료제 맞고요. 2번 외부 환경별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용이한 것은 탈 관료제니까 나도 맞고. 3번 공식적 통제 방식 조직고 공식적 통제 방식에 따라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공식 조직이라는 뜻이고 가나 즉 관료제 탈 관료제 모두 공식 조직이니까 정답은 3번이며 달리가 아니라 모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상향식 의사결정과 수평적 조직 탈 관료제 맞고요. 5번에 보면 업무 결정권이 분산되며 권한이 분산되어 있고 개선과 창의성을 발휘하기 용이하다. 이것도 탈 관료제니까 맞죠.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자, 기억 볼게요. 기억은 갑의 내 집단, 자, 내 집단 줄치고, 내 집단은 소속되어 있으며 소속감을 가질 때 내 집단이죠. 근데 이 갑이 이 땡땡 정자에 다니면서 지금 최연소 이사까지 올랐는데, 땡땡 정자에 소속감이 없을까요? 소속되어 있고 소속감을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회사는 1차적 사회 기관이 아니고 2차적 사회 기관이니까 2번 틀렸네요. 2번. 수직이동이자 구조조가 되어 있는데, 평사원 출신으로 들어와서 임원, 이사까지 올랐으니까 상승이동, 즉 수직이동이 있었죠? 맞고요. 그러나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결과물이지 사회 구조적 변화로 상승이동이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구조적 이동이 아니라 개인적 이동이었죠? 좋습니다. 자, 3번. 공동의 목표에 기반을 둔 비공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3번에 사내 모바일 팀이죠. 기술혁신 팀. 팀은 탈관료제 조직이고요. 공식 조직이죠. 비공식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리를 보면 네모네모 기업은 경쟁 기업이죠. 자신이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서 이질감, 경쟁감, 배타적 감정을 느끼는 게 외집단이니까 외집단 맞고요. 그 다음에 회사는 비공식적 사회기관, 사회를 목적으로 만든 건 아니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자결체이라고 되는데 세모세모 봉사단체는 자발적 결사체는 맞죠? 그러나 자결체는 전부 다 결사체, 즉 이익사회죠. 그런데 결합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공동사회라는 설명이기 때문에 오늘 틀렸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정답은 3. 그래서 2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나머지 문제는 쭉 푸시고요. 선생님이 저기 아마 OX 답지 있죠? OX 답지하고 그것은 아마 안 드린 것 같은데, 그것은 수업 끝난 다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DF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미리 풀 사람들은 미리 풀어도 되고요. 숙제하는 거 채점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면 자 168쪽에 이제 주제국 문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분 정도 지났네요. 자, 다시 한번요. 자, 우리가 다시 만나면 그 앞에 이제 객관식이나 OX는 우리가 그때 따박따박 질문 받으면서 진행하는 게 학습 겸해서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개념이 아주 완벽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따박따박 개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화 갈게요. 자, 이 문화 파트를 가는데, 몇 쪽이냐? 168쪽이죠. 자, 문화 파트. 자, 선생님 항상 강조하는데, 문화는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의 따박따박함이 좀 필요하다. 오케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따박따박함이 있어야 실제 수능에서 헷갈리지 않고 답을 찍어 나간다. 오케이? 기억합니다. 자, 먼저 문화의 의미 갑니다. 문화의 의미. 문화의 의미 문제도 한 줄, 두 줄로 꼭 시험에 나오죠. 우리가 정리할게요. 첫 번째. 자, 메뉴에 보시면, 168쪽 메뉴에 보시면, 넓은 의미의 문화와 좁은 의미의 문화가 있는데, 먼저 넓은 의미의 문화를 먼저 할게요. 그 다음에 좁은 의미의 문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 간단합니다. 자, 넓은 의미의 문화는 인간들이 갖고 있는 공통의 생활 양식이야. 즉,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중3 때까지, 고1 때까지 배웠던 문화의 의미죠. 학원 문화, 한국 문화,
이슬람 문화, 우리가 갖고 있는 생활 양식의 총체, 즉 인간들이 갖고 있는 공통의 생활 양식을 자 문화라 그러면 일반적인 문화의 의미죠. 오케이. 그래서 주로 문화자가 뒤에 붙어 있죠. 예를 들면 한국 문화 그러면 뭐냐? 넓은 의미의 문화죠.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공통의 생활 양식 그런 거. 뭐 또는 이슬람 문화 이러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의 생활 양식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뭐 맥도날드 매장에 들어간다, 가방을 메고 터진다. 아, 소리. 자, 그래서 얘네들 공통의 생활 양식, 학원 문화. 뭐 예를 들면 학원에 전화를 건다, 열이 난다고 거짓말을 친다, 학원을 짠다. 얘네들이 갖고 있는 공통의 생활 양식을 문화라 그러면 일반적인 문화의 의미, 넓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화재가 항상 뒤에 있는 것만 아니야. 그래서 밑줄만 보지 말고 조류 맥락을 꼭 봐야 돼. 다시 한번 밑줄만 보면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닌 경우도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조류 맥락을 꼭 봐야 돼. 다시 말하면 문화 인류화 이러면 이것도 넓은 의미의 문화가 되겠죠. 즉 넓은 의미의 문화는 평가적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아.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평가 또는 가치 계획이 나타나 있지 않고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생활양식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좁은 의미의 문화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생활양식의 총체 중에서 특별한 의미, 즉 세련됐다, 교양됐다, 발전됐다, 또 예술적이다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띠고 있는 것만을 문화를 그러면 좁은 의미의 문화를 합니다. 따라서 이 좁은 의미의 문화는 좋다, 나쁘다, 평가적 의미, 가치가 개입되어 있는 거죠. 다시 인간들이 갖고 있는 생활양식의 총체 중에서 세련됐다, 교제있죠? 교양 있다, 발전됐다, 예술적이다 이런 특별하다고 평가를 받은 것만을 문화라 그러면 넓은 의미의 문화 중에서 좁은 의미의 문화가 있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이 좁은 의미의 문화는 주로 문화자가 앞에 있죠. 예를 들면 문화인이니 너는 공통의 생활 양식을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너는 요즘 좀 세련되고 교양 있는 생활을 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좁은 의미의 문화. 또는 문화 시사 이런 식으로 문화 상품권 이런 전부 다 좁은 의미의 문화가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자, 첫 번째 개념은 요걸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 문화의 의미의 패턴은 뭐냐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왔을 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볼까요? 자, 이렇게 나눠보면 세 개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죠. 나눠보면 시작하자. 자, 맨 바깥쪽에 가장 큰 범주가 뭐냐면 인간 행위야. 그렇죠. 이게 인간 행위다. 그러면 모든 인간 행위가 문화적 행위인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바로 넓은 의미의 문화예요. 이게 바로 넓은 의미의 문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넓은 의미의 문화 중에서 뭐 하다고? 특별하다고 평가를 받은 것만을 문화라 그러면 이게 좁은 의미의 문화가 되겠죠. 됐죠? 인간 행위 중에 문화적 행위가 있고 특별한 행위가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A는 뭐겠습니까? 인간 행위지만 문화적 행위가 아닌 거죠. 오케이. 문화적 행위가 아닌 거 뭐가 있을까요? 개인적 버릇이 있죠. 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문화는 어느 정도의 공유성을 띠고 있어요. 문화의 속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개인적 버릇은 공유성이 떨어져.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미국 유학 갔는데 여자친구 이름이 뭐 미셸이야? 미셸이 물었어요. 자기야 한국에는 어떤 음식 문화가 있니? 한국에는 국 문화가 있는데 국을 젓가락으로 쳐서 먹어. 그래서 얼굴에 많이 튀면 그게 음식이 맛있다는 의미야 라고 하니까 미셸이 뭐라 그래? fucking 야, 그거는 너의 개인적 버릇이지 한국의 음식 문화, 국 문화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인간 젓가락 쳐서 먹는 건 인간 행위 양식이지만 개인적 버릇이죠. 따라서 문화가 아닌 겁니다. 또는 여기 비문화, 즉 상미적 자료다. 이런 것들은 인간 행위지만 문화적 행위가 아닌 것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적 행위 중에 좁은 의미의 문화가 있는 거죠. 됐나요? 자, 마지막.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인간 행위, 넓은 의미, 좁은 의미 중에 사회 규범의 적용 대상은 뭘까요? 법, 제도, 규칙 같은 그 사회 규범의 적용 대상은 전부 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 버릇도 그 사회 안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규범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 개인적 버릇이 옆에 친구, 앞에 수업하는 친구 칼로 찌르는 거야. 당연히 법적 제재를 받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전부 다 규범의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정리해볼게요. 사회 규범의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따 보겠지만 이 넓은 의미의 문화는 전부 다 문화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이렇게 좁은 의미의 문화도 당연히 문화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자, 이따 보겠지만 모든 문화라고 하면 문화의 속성, 공유성, 학습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따라서 이 좁은 의미의 문화도 당연히 문화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없다? 있다. 물론 넓은 의미의 문화도 당연히 문화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죠. 여기까지 잘하는 것들 정리해 두시고요. 자, 마지막 문명을 좀 정리해 봅시다. 세 번째로. 자, 뭘 정리할까? 문명. 세 번째로 문명과 문화를 좀 비교하는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우리가 문명에 대비되는 개념이 뭐죠? 자, 문명에 대비되는 개념은 발전된 상태를 문명이라고 그러니까 미개 야만이죠. 미개 야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반해서 문화와 대비되는 개념은 뭘까요? 문화는 컬처. 컬처의 어원이 뭐야? 컬티베이트, 컬토스죠. 즉 재배하다, 경작하다, 이용하다. 다시 문화의 어원이. 자, 그럼 인간이 이렇게 있으면 주변의 자연 환경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인간이 자연 환경을 이용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생활 양식이 뭐라는 거야? 문화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문화의 어원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인간이 주변의 자연 환경을 이용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생활 양식이 문화야. 따라서 문화와 대비되는 개념은 자연입니다. 그러면 문명은 발전된 상태, 미개 야만하지 않은 발전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얘는 평가적 의미가 들어가 있죠. 따라서 얘는 좁은 의미의 문화처럼 문제를 보시면 되고, 이때 문화는 자연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진 생활한식의 총체니까 넓은 의미의 문화로 문제를 보시면 되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요거 한 개야. 아프리카의 원시 부족이 있습니다. 깔라깔라 비리비 뽁뽁 쇽쇽 뽁뽁 이라는 원시 부족이 있는데, 그럼 아프리카의 원시 부족은 그들의 문화는 있어요, 없어요? 그들의 문화는 있지만 그들의 발전된 상태, 문명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줄 친 것이 넓은 의미나 좁은 의미나 파악하는 문제.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저기 벤다이그램으로 파악하는 문제. 그 다음에 문명. 세 가지 형태가 주로 시험의 패턴이니까 일단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밑에 중간에 보시면 문화의 구성 요소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도 좀 정리를 해볼게. 지우고요. 자, 뭐라고? 문화의 구성 요소입니다. 문화의 구성 요소. 자, 문화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문화의 구성 요소고요. 문화의 구성 요소가 제일 작은 단위고, 그게 또 많아지면 뭐 문화 복합체 뭐 이렇게까지 확장이 되는데, 그런 까지는 알 필요 없이 문화의 구성 요소도 한 줄 단위로 꼭 시험에 나오니까 몇 가지는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기술이 나와 있어요. 문화의 구성 요소 중에 첫 번째 기술이 나와 있는데, 이 기술에서는 거기 줄 쳐볼까요? 욕구와 욕망에 적합하도록 주어진 대상을 변화시키는 방식 및 그 결과물. 인간의 욕구와 욕망에 적합하도록 주어진 상황을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뭡니까? 주어진 대상을 변화시키는 방식 및 그 결과물인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방식도 당연히 기술이지만 그 결과물도 기술이라는 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자, 방식도 기술이지만 그 결과물도 문화의 구성 요소 중에 기술이야. 즉 요리법도 기술이죠.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요리법도 기술이지만 요리, 즉 음식도 그 결과물의 음식도 기술이야. 그래서 건축법도 기술이지만 집도 기술이야. 알겠지? 그래서 그 방식 및 그 결과물까지 문화의 구성 요소는 기술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물질문화 기술이야. 오케이. 음식도 물질문화 기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언어입니다. 자, 두 번째 문화의 구성 요소. 언어에서는 딴 거 필요 없고 의사소통 수단 이것만 주시면 돼. 의사소통 수단. 오케이? 그래서 의사소통 수단이 언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요 상징이 중요한데, 자, 뭐라고? 상징. 자, 여러분들 상징이 뭐냐면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을 상징의 능력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의미 전달 체계를 상징 체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직 인간만이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상징 체계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거기 나오는 의미 조치고, 그 다음에 매개물이나 기호, 오케이? 그래서 의미 전달 체계를 상징 체계라고 그래요. 따라서 이 언어에서 상징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해주시면, 언어도 일종의 상징 체계죠. 의미 전달 체계이기 때문에 언어도 일종의 상징이다.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술이 나와 있습니다. 예술은 그 교재에 있는 것처럼 조철아 심미적 욕구,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욕구, 그 다음에 정신적 풍요로움 제공, 이게 예술입니다. 자, 마지막 상징에서 예술로 이렇게 화살표 해볼까요? 예술 활동에는 수많은 상징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영화나 음악이나 미술에는 어떤 그 작가의 또는 의미가 많이 부여되어 있죠. 그래서 예술에는 상징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치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의 구성 요소 다섯 번째 가치가 되어 있는데, 가치는 그 맨 끝에 보면 신념이나 감정 체계, 그 사회 신념이나 감정 체계를 가치라고 하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여기다 적을게요. 여섯 번째는 규범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규범에다 적어볼까? 그 사회의 법, 그 다음에 제도, 그 다음에 뭐 규칙, 이런 게 이제 규범이 되겠죠. 오케이. 자, 이제 규범이 하는 역할은 거기 질서 유지 조치고요. 그 다음에 구성원들의 행위 통제. 그래서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구성의 행위를 통제하는 문화의 구성 요소, 법, 제도, 규칙의 규범이야. 시험이 잘 나옵니다. 예를 들면 뭐 1처 2부 그 제도죠. 규범이요. 문화의 구성 요소 중에서.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 가끔 시험에 물어보는 거 두 개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봤던 것 중에 기, 술과 예, 술의 공통점과 차이점 가끔 물어봅니다. 공통점 뭐죠? 술? 써마지 마라. 자, 술 아니고요. 욕구 충족입니다.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이건 공통점. 근데 차이점은 뭐냐? 기술은 기본적 욕구. 그래서 의식주와 관련된 인간의 기본적 욕구.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면 기술. 그게 아니라 예술은 아까 봤던 것처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심리적 욕구 충족과 관련돼 있으면 기술. 이렇게 예술, 기술, 욕구 충족. 꼭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가끔 물어보는 게 가치하고 규범이다. 오케이. 자, 우리가 그 사회 가치, 신념, 체계, 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 제도, 규칙 같은 규범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인간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치와 규범 중에서 인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뭘까? 실제 의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법이 인간 행위에 영향을 미치죠. 그렇게만 보시는 거야. 그러나 그 사회가 추구하는 신념이 뭐에 따라서 인간 행위도 당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가치와 규범 모두 인간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해서 기억하시면. 자, 그럼 문화의 구성요소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른쪽 갈게요. 169쪽에 이제 물질 문화와 이제 비물질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은근히 예를 들어 질문을 받다 보면 이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로 틀리는 애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조금 암기를 해놔라. 자, 다시 우리가 문화를 물질 문화와 그 다음에 비물질 문화로 나눠볼 수 있는데,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자, 물질 문화는 그 볼까요? 의식주와 관련된 욕구 충족을 위한 각종 도구나 기술 또는 그 결과물을 물질 문화다. 다시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 그 다음에 방식, 그 결과물이 물질이야. 다시 말하면 칼 물질 문화입니다. 숟가락 물질 문화, 그릇 물질 문화, 오케이? 요리법 물질 문화, 요리 물질 문화.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물질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나약한 인간이, 아까 했잖아, 인간의 자연환경을 이용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생활 양식이 문화잖아. 그래서 나약한 인간이 이런 그 신체적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것도 뭔가 물질 문화의 도움을 받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나약한 신체적 약점을 뭐한다? 극복한다. 자,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물질 문화가 중요한데, 비물질 문화는 제도 문화와
관념 문화로 나눠볼 수 있는데, 제도 문화는 무슨 제도니까 이거는 뭐 금방 외워지겠죠? 교육 제도, 정치 제도, 오케이. 문화 지찰 제도 나와. 제도가 따라가지 못했다. 일종의 문화 지찰.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관념 문화인데, 관념 문화는 맨 끝에 있는 네 개를 꼭 외워라. 재미 잘하는 것들. 인간의 추상적인 관념 체계를 이제 관념 문화라고 하는데, 언어 관념 문화야, 비물질 문화야, 문자, 예술, 종교, 뭐 철학 있는데 요 네 개는 꼭 외워라. 언어, 문자, 예술, 종교는 전부 다 관념 문화, 즉 비물질 문화다. 꼭 기억해 두시고, 이걸 왜 외워야 되는가 하면 시험에 발명으로 잘 나와. 무슨 말이냐면 주로 발명은 물질적 발명, 즉 도구적 발명, 기술적 발명이 많죠. 그런데 관념적 영역, 다시 말하면 비물질 문화 영역에서도 발명이 가능해요. 근데 제도 발명 이런 거 잘 안 나오고, 언어 발명, 문자 발명, 종교 발명 이렇게 잘 나와. 즉 비물질 문화 영역도 발명이 가능한데 그 예시로 관념 문화가 잘 나온다. 그래서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 모두 발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주로 발명 그러면 물질적 발명, 기술적 발명, 도구적 발명을 생각하겠지만, 비물질 문화, 특히 관념 문화에서도 발명이 가능한 게 시험에 잘 나온다. 그 예로 이 네 가지가 잘 나오니까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요 발명의 예 말고도 잘 나오니까 네 개는 꼭 기억해놔라. 알겠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문화의 기능은 뭐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문화의 특성 정리해보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몇 페이지죠? 169페이지입니다. 16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자, 문화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중요한 거는 문화의 속성이에요. 근데 문화의 특성은 뭐 쉬운 얘기니까. 자, 먼저 보편성도 있지만 나름의 특수성을 띠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 보편성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디나 다 그러하다. 특수성은 나름의 독자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런 말인데, 이 보편성은 어디나 다 그러한 거고, 이 보편성의 원인이 그 교재에 보시면 인간의 제1성이라고 되어 있다. 자, 인간의 뭐라고? 제1성. 이게 뭐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특징을 인간의 제1성이다. 그러니까 인간이면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그럼 어느 사회나 결혼 제도는 다 있죠. 보편성. 그러나 결혼 제도의 모습은 사회마다 각 사회의 자연환경이나 역사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죠. 인간이면 다 인간을 합니다. 어디나 화장실은 다 있죠. 보편성. 화장실의 모습은 다양하죠. 특수성. 그래서 인간의 제1성에 바탕을 둔 게 보편성이다. 이것도 기억해주시고, 문화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지르죠. 당연히 사회문화 형성입니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170쪽에 보면 자, 문화의 속성이 있습니다. 자, 문화의 속성은 반동 문제로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문화의 속성. 문화가 갖는 속성인데, 여기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꼭 받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문화의 속성 문제는 어떤 제시문이면 10줄짜리 제시문이 나와. 제시문의 이게 문화적 행위라면 학습성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공유성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변동성도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찾는 연습을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문화의 속성 파트에서 우리가 연습하는 건 뭐냐면, 그게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부각되는 속성을 고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다시, 문화는 공유돼야 되고요, 문화는 학습돼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데 이 제시문이 공유성과 학습성을 부각시키고 있냐 이거야. 그래서 부각되는 속성을 찾는 연습을 하는 거지, 이건 안 된다. 문화는 무조건 학습된 거니까 학습성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큰일 나요. 그래서 부각되는 속성을 찾는 연습을 하는 거다. 그 구조화를 찾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의 속성은 그냥 속성이 아니라 우리 수능에서는 부각되는 속성을 찾는 연습을 하는 거다. 됐나요? 오케이. 첫 번째, 공유성입니다. 공유성. 이거 뭐냐면, 문화는 다 함께 그러해야 돼.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반대 표시하시고, 개인적 버릇은 문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유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아까 봤던 적과로 쳐서 드시는, 국 드시는 그 친구는 문화적 행위가 아닌 거야. 개인적 버릇이에요. 그러면 이 공유성을 부각시키는 것들이 다 함께 그러해야 문화를 할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이 그러해야. 그래서 첫 번째, 부각시키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말로, 첫 번째 이런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유성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 A국 사람들은 이런 것도 잘 나와요. 요즘에 A 부족은 A국 사람들은 뭐뭐가 있어요. 이것도 공유성을 부각시킵니다. 오케이? 네, 이거 말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A 부족은 A국 사람들은 오케이? 다수는 이거 전부 다 말로 공유성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잘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문화적 의미를 다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예를 들면 뭐 가끔 학생들이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저 처음에 몰랐어요. 아재니까. 눈물이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아마 이걸 보고 아이고 야야 걔가 다리 다쳤나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닌가? 자 그런데 여하튼 어떤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문화적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공유하고 있지 못하면 그 문화적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공유성을 부각시킬 때 잘 나오는 게 이거야. 어떤 문화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또는 문화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게 잘 나오거든. 예를 들어서 어떤 문화적 의미를 이해할 수 없으면 낯설다. 이런 거 나오죠. 그죠? 이거 전부 다 문화적 의미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성을 부각시킨다. 그 다음에 어떤 문화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으면 뭐가 나오죠? 예측 가능성이 나오죠. 함사시어라는 한문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옆집 아줌마 시집가는구나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문화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나와요. 그래서 예측 가능성을 부각시키거나 오케이? 이렇게 어떤 의미를 이해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젊은 세대들의 이모티콘을 예세대 이해하지 못한다. 공유성을 부각시킨다. 오케이?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게 제대로 나오고 예측 가능성, 의미 이해한다, 못한다. 세 번째가 뭐냐면 이거야. 우리가 그 문화적 의미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사회생활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 빨간불에 건너가요.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에 건너가요. 그렇죠? 파란불에 건너가는 문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사회생활이 가능하고 안 죽죠. 그 다음에 질서가 유지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데 이 공유성이 구성원의 행동을 제약합니다. 다시 나는 빨리 건너가서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어. 근데 지금 빨간불이야. 근데 우리는 교통문화를 공유하고 있어. 빨간불에 건너가면 안 된다. 초록불에 건너가야 된다는 교통문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맞은편에 있는 예쁜 여학생이다. 맞은편에 있는 예쁜 여자친구를 빨리 만나고 싶지만 나의 욕망은 그러하지만 이러한 공유성 때문에 욕망이 통제를 받죠. 오케이. 그래서 이 공유성이 구성원의 행위를 구속한다. 이렇게 적어봐. 그래서 원활한 사회생활이 가능하다, 질서가 유지가 가능하다, 구성원의 행위가 구속된다. 이거 전부 다 뭐 문화의 속성 중에서 공유성을 부각시킬 겁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문화의 속성, 문화의 공유성을 부각시키는 것들은 여러분 단어들, 또는 의미 이해한다, 못한다, 예측 가능성 이런 거. 그 다음에 원활한 사회생활, 구성원들의 행위 통제, 그리고 행위 구성 요즘 잘 나옵니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 공유성을 부각시킵니다. 됐나요? 두 번째 학습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울까요? 오케이. 자, 두 번째 학습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화의 속성 중에서 두 번째 학습성인데, 자, 문화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죠? 후천적으로 학습된 것을 문화라고 하죠. 따라서 사회화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따라서 반대 표시 아니고 학습되지 않은 것들 뭐겠습니까? 그렇죠. 선천적 요인. 태어날 때부터 머리 노래요. 이거 문화 아닙니다. 노랗게 염색해야만 합니다. 또는 유전적 요인, 또는 생리적 요인. 화장실 가고 싶어요. 이건 비문합니다. 근데 똑똑똑 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고 손 씻고 나가서 학습된 행위죠. 이건 문화입니다. 그래서 생리적 가능성. 이런 것들은 비문화가 되죠. 비문화다. 그러면 문화는 후천적으로 학습된 것이 문화다. 그러면 학습성을 부각시키는 패턴도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선천적, 유전적, 생리적 요인을 부각시킴으로써 학습성을 부각시키는 거야. 오케이. 예를 들어서 내가 앞에 민성이 앉아있나? 민성아, 너 고향이 어디지? 예. 민성이 고향이 아마 대구일 겁니다. 근데 아마
이거는 TMI인가? 여하튼 민성은 고향이 어디니? 그러니까 민성이가 베트남이래요. 그래서 자, 민성이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트남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만약에 부산으로 시집가면 부산 사투리를 쓰고요. 부산 뭐다? 사투리를 쓰고요. 그 다음에 광주로 만약에 시집갔으면 광주 사투리를 쓰겠죠? 몸속에서는 베트남의 피가 흐르고 있지만 어디에서 배웠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죠. 학습성을 부각시킨 거예요. 오케이? 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요거를 부각시킨 거야. 알겠죠? 오케이. 예를 들면 민성이가 가상인물이에요. 자, 민성이가 예를 들어서 아까 어디 태어났다 그랬죠? 베트남. 아닙니다. 민성이가 한국 사람.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몽고로 입양됐어요. 그러니까 몽고는 잘해요, 몽고. 아주 잘합니다. 말도 잘 타요. 그죠? 말도 잘하고 말도 잘 타요. 자, 그런데 한국어는 전혀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태어나자마자 입양되기 때문에. 민성이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지만 몽고는 잘하고 한국어는 못한다. 이것도 뭐야? 그렇죠. 학습성을 부각시킵니다. 다 이런 요인을 부각시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세 번째 뭐 같습니다. 이거 태어날 때부터 이런 거를 부각시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이런 말들.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어릴 때부터 이런 말들, 이런 배워서 그래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이런 말들도 전부 다 학습성을 부각시킵니다. 왜?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배워서 그래요. 그래서 선천적, 유전적, 생리적 현상을 부각시키거나 또는 어릴 때부터 애들이 배워서 그래요. 이런 거 부각시키면 전부 다 학습성을 부각시키는 제시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지금 아직 나와 있구나. 아직 조금 더 시간이 있네요. 세 번째 이제 총체성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오케이. 자, 문화의 속성 세 번째, 총체성을 어떻게 부각시키느냐를 정리해주시면, 자, 총체성을 다른 말로 이제 전체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을 맺고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화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요소들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을 맺으며 전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문화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을 맺으며 전체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 총체성이라는 말은 요거를 강조하는 거야. 이렇게. 연관을 강조하면 총체성을 강조시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전체성이라는 말은 그래서 전체를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총체성은 연관을 강조하는 단어고 전체성은 전체를 강조하는 단어지만 수능에서는 크게 구분하지는 않는다. 알겠지? 다시 총체성이라는 것은 뭐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을 맺으면서 오케이, 전체를 이루고 있다. 됐나요? 따라서 한 부분의 변화는 다른 부분에 상호 영향을 미쳐서 연쇄적 변화를 초래한다. 이런 뜻이야.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 총체성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요거부터는 잠깐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케이. 그래요? 시간이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체성, 전체성은 무조건 시험이 나오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파이팅!